구독과 좋아요로 실버 테레비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방을 나온 두 사람은 다리가 풀려 마루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의 밤하늘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 부자의 탐욕처럼 시커멓게 명수와 육손이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아니,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고 밥도 안 주면 어쩌란 말이오. 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안 들리시오? 육손이가 문짝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 소리뿐입니다. 밖을 지키는 하인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지 그저 발자국 소리만 저벅저벅 멀어집니다. 이곳은 최 부자 댁 뒤뜰에 있는 쌀 곳간입니다. 사방이 두꺼운 나무 판자로 막혀 있고 천장 꼭대기에 붙은 조그만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 한 줌만이 겨우 스며들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집단이 깔려 있지만 오랜 세월 묵은 먼지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관 속에 갇힌 듯 숨이 턱턱 막혀오는 어둠입니다. 육손이는 문을 두드리다 지쳤는지 에라 모르겠다 하며 집단 위에 벌러덩 드러눕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꽃가마 타고 들어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쥐새끼랑 겸상을 하게 생겼네 그려. 육손이의 한숨이 땅을 꺼지게 할 듯 깊습니다. 명수는 무릎을 세우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육손이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의 한숨 소리에 섞인 두려움은 명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모두가 제 탓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그 재수 없는 눈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육손이 아저씨를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아저씨가 저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소나귀에 잡혀 혓바닥이 잘릴 일도 없었을 텐데. 명수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힙니다. 코를 훌쩍이자 누워있던 육손이가 벌떡 몸을 일으킵니다. 야, 너 우냐? 찔찔 짜는 거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콧물 들이마시는 소리가 아주 피리 소리 같다. 육손이가 툴툴거리며 엉금엉금 명수 곁으로 기어옵니다. 그러고는 명수의 등을 툭 칩니다. 걱정 마라, 임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냐? 그리고 여기를 좀 봐라. 육손이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더듬 만집니다. 곳간 한가운데 쌓여있는 가마니들입니다. 이게 다 뭐냐? 쌀이다, 쌀. 우리가 갇힌 게 아니라 쌀독에 빠진 쥐가 된 거야. 최 부자놈이 우릴 굶겨 죽이려고 해도 여기 있는 생쌀만 씹어 먹어도 10년은 살겠다. 어이구, 이 귀한 이팝쌀 냄새. 육손이는 쌀가마니에 볼을 비비며 킁킁거립니다. 죽느니 사느니 하는 판국에 쌀 걱정부터 하는 그 천하태평함이라니. 명수는 기가 막혀서 눈물이 쏙 들어갑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쌀독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팔뚝만한 시궁쥐 한 마리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을 텐데 육손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반갑다는 듯 쥐에게 말을 겁니다. 오, 자네가 이 방 주인이신가? 때깔이 아주 반들반들한 게 최 부자 쌀을 훔쳐 먹고 아주 호강을 하셨구먼. 이복의 쥐 서방, 자네는 좋겠네. 세금 안 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어디 나랑 팔자 좀 바꿀까? 육손이가 손을 내밀자 쥐가 찍 하고 소리를 지르며 쌀독 뒤로 숨어버립니다. 육손이는 혀를 끌끌 찹니다. 저런,
인심하고는 쌀이 저렇게 많은데 좀 나눠 먹자는데 그걸 숨네. 최 부자네 쥐라 그런지 쥐새끼도 주인을 닮아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어. 명수는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쥐랑 만담을 나누는 저 넉살. 육손이의 얼굴을 보니 아까 최 부자 앞에서 벌벌 떨던 겁쟁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 엉뚱하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육손이가 명수의 웃음소리를 듣더니 씩 웃습니다. 그래, 웃어라. 웃어야 복이 온다. 명수야, 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냐? 지금도 사기꾼처럼 보이냐?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육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손이의 어깨 위로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 등 뒤에 큰 산이 보여요.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산이요. 그 말을 들은 육손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코끝이 찡했는지 콧등을 쓱 문지르더니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크흠, 당연하지. 내가 이래 봬도 한때는 천하장사 소리를 듣던 몸이야. 그러니까 쫄지 마라. 내 혓바닥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네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육손이의 투박한 손이 명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최 부자의 앞잡이 노름만 빼고 말입니다. 명수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 할아버지한테 안 갈 거예요. 거짓말해서 남 해친 짓 안 해요. 야, 그러다 우리 둘 다 죽어. 멍석말이 당하고 싶냐? 안 죽어요. 방법이 있어요. 명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봤어요. 이곳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얼굴이요. 문지기, 그 험상궂은 놈들. 네, 그 사람들. 다들 겁에 질려 있었어요. 최 부자를 무서워하지만 더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더 무서워하는 거. 그게 뭔데? 명수가 육손이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육손이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칩니다. 야, 너 진짜 도사 맞구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게 진짜란 말이지? 네,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아저씨, 연기 좀 해주셔야겠어요. 아저씨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연기, 흐흐흐. 내가 또 한 연기하지. 장터에서 약 팔 때 쓰러지는 연기만 10년을 했는데. 육손이가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비장하게 웃습니다. 그의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결연한 광대의 기운이 피어오릅니다. 좋아. 이 판사판이다. 최 부자 엿 한 번 제대로 먹여보자. 차가운 곳간 안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곳간 안은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쥐구멍에도 벼틀 날 있다더니 이 캄캄한 쌀 창고에서 기막힌 탈출 작전이 싹 트고 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곳간의 작은 창문으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먼지 춤을 추며 내려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을 법도 한데 명수와 육손이의 눈은 샛별처럼 초롱초롱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육손이의 눈은 숯검댕을 칠해 판다 곰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야, 명수야. 이 정도면 됐냐? 좀 아파 보이냐? 육손이가 얼굴을 들이밉니다. 명수는 웃음을 꾹 참느라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숯 조각을 으깨어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는데 이건 아픈 사람이 아니라 굴뚝 청소하다 떨어진 도깨비 몰골입니다. 눈 밑은 시커멓고 입술은 침을 발라 번들거리고 볼에는 붉은 진흙을 찍어 발라 괴상한 반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무서워요. 밤에 보면 기절하겠어요. 좋아, 기절을 시켜야 우리가 산다. 자, 온다. 준비해. 육중한 문이 열리자 험상궂은 하인 2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어제 명수를 윽박지르던 그자들입니다. 역광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명수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도살인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파란색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요. 자, 나오너라. 영감탱이네 집으로 갈 시간이다. 하인이 소리치며 곳간 안으로 성큼 발을 들여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컥, 컥. 구석에서 기괴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이 멈칫하여 소리 난 곳을 쳐다봅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육손이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온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흐흐, 춥다. 덥다.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으어허. 육손이의 연기는 가히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눈을 흰자위만 보이게 뒤집어 까고 입에는 개거품 사실은 아껴둔 비상금 밥풀을 물고 팔다리를 오징어처럼 흐느적거립니다. 하인 하나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씁니다. 뭐야? 저놈 왜 저러는 거야? 이때다 싶어 명수가 육손이를 끌어안으며 대성통곡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저씨, 죽으면 안 돼요. 어제 저녁부터 열이 불덩이 갔더니 기어이 사달이 났구나. 흑흑. 이게 그 무섭다는 호환 마마보다 독한 역병이래요. 뭐라, 역병. 하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호랑이도 아니요, 귀신도 아니요, 바로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명수의 눈에 보였던 대로 이 하인들은 며칠 전 옆마을에서 역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겁을 잔뜩 집어먹은 상태였거든요. 육손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인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 손은 숯검댕과 콧물이 범벅되어 아주 흉측하기 그지없습니다. 살려주시오. 나 좀 업어주시오. 내 숨이 컥. 육손이가 좀비처럼 엉금엉금 하인들 발치로 기어갑니다. 그러면서 입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푸 하고 허공에 뿜어버립니다. 으악, 더러워. 오지마, 저리 가.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천하장사도 역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몽둥이를 든 손이 달달 떨립니다. 명수가 한술 더 떠서 소리칩니다. 올마요. 가까이 오면 얼굴이 썩어 문드러진대요. 이 병은 숨만 쉬어도 옵는데요.
힉, 야, 문 닫아. 아니, 문 열어. 아니, 도망가. 하인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육손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두 팔을 벌리고 하인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형님을 만난 듯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말이죠. 형님들, 나 좀 안아주쇼. 나 너무 추워. 으악, 사람 살려. 역시 니선이 붙었다. 효과음 우당탕탕, 몽둥이 떨어지는 소리.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발소리. 덩치 큰 하인 두 명이 엉덩이에 불이 붙은 듯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내뺍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서로 엉켜 넘어지며 구르다시피 도망갑니다. 그 꼬락서니가 어찌나 우스운지 숨어서 보던 쥐새끼도 배꼽을 잡고 웃을 판입니다. 곳간 앞이 텅 비었습니다. 육손이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섭니다. 그러고는 땀과 수치로 범벅된 얼굴을 소매로 쓱 닦으며 씩 웃습니다. 봤냐? 내가 왕년에 마당놀이 할 때 각설이 타령으로 열어 돌렸던 솜씨다. 내 연기력에 쟤들 오줌 좀 지렸을 거다. 명수도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육손이의 꼴을 보니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저씨, 진짜 더러웠어요. 야, 더러워야 사는 거야. 깨끗 떨다 가는 저승길 깨끗하게 가는 수가 있어. 육손이가 명수의 손을 낚아챕니다. 이제 웃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튀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두 사람은 열린 곳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마당에는 안개만 자욱할 뿐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도망치며 질러댄 비명 소리 덕분에 집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쪽 개구멍이다. 내가 들어오면서 봐뒀지. 육손이는 명수를 데리고 뒤뜰 담벼락 구석, 개들이나 드나들 법한 작은 구멍으로 향합니다. 육손이의 덩치에는 턱없이 작아 보이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육손이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고 끙끙거립니다. 으차, 으차, 아오, 내 뱃살. 엉덩이가 꽉 껴서 바둥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살찐 두꺼비입니다. 명수가 뒤에서 힘껏 밀어줍니다. 조금만 더요. 숨을 참으세요. 뽕. 마침내 육손이의 몸이 담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명수도 날렵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담장 밖은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입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배 깊숙이 들어옵니다. 자유의 냄새입니다. 두 사람은 숲속으로 한참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풀밭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살았습니다. 명수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 다시 산으로 도망갈까? 아니면 배 타고 섬으로 갈까? 육손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묻습니다. 명수는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최 부자의 기와집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집. 하지만 명수의 눈에는 여전히 그 집을 휘감고 있는 시커먼 탐욕의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송영감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도망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면 평생 최 부자의 눈을 피해 쥐새끼처럼 숨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당할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명수의 마음을 핥히겠지요. 명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도망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아저씨, 우리 도망 안 가요. 그럼 어쩌자고? 다시 잡혀 들어가자고? 아니요.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밤 최 부자 환갑잔치가 열린다고 했죠. 그렇긴 한데. 야, 너 설마. 명수가 주먹을 꽉 쥡니다. 작고 여린 주먹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잔치상 엎으러 가요. 제가 본 거, 그 사람의 진짜 얼굴,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해버릴 거예요. 육손이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의 머리를 들이미는 격입니다. 하지만 명수의 눈을 본 순간 육손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꼬맹이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도망만 치며 살았던 자신도 이번 한 번은 진짜가 되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육손이가 씩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듭니다. 마치 장군이 칼을 뽑듯 비장하게. 그래, 까짓 거 한바탕 놀아보자. 내 혓바닥이 잘리나 그놈 콧대가 꺾이나 한번 해보자고. 가자, 명수야.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최 부자의 대궐 같은 기와집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당 곳곳에 내걸린 청사초롱이 붉은빛, 푸른빛을 토해내고 담장 너머로는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을 하여 지나가던 개들도 침을 흘릴 지경입니다. 오늘은 최 부자의 환갑잔치날. 고을 사또는 물론이고 인근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은 다 모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광대들이 줄을 타고 접시를 돌리며 제주를 부립니다. 산의 진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술독에서는 쉴 새 없이 술이 퍼 날라집니다. 상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최 부자는 얼굴이 불구죽죽하게 달아올라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붉은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금박 박힌 탄건을 쓴 모습이 흡사 고을 왕이라도 된 듯합니다. 허허허, 많이들 드시오. 오늘은 내 기쁜 날이니 곳간 문을 활짝 열어라. 최 부자가 술잔을 높이 들자 아부꾼들이 앞다투어 소리를 지릅니다.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고을의 기둥이십니다요.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생각합니다.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은 지금쯤 산속을 헤매다 얼어 죽었거나 늑대 밥이 되었겠지. 이제 내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땅과 재물은 영원히 내 것이다. 그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질 때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손님 오셨다. 대문 밖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대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풀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올 리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육중한 대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휘잉 하고 마당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청사초롱의 불길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타난 이들의 몰골이
그야말로 가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장선 사내는 머리에 찌그러진 갓을 쓰고 옷은 찢겨 누더기가 되어 너덜거립니다. 게다가 얼굴은 수검댕과 흙투성이가 되어 지옥에서 가 기어 올라온 저승사자 꼴입니다. 바로 육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그만 아이, 명수가 서 있습니다. 작고 마른 몸집이지만 꼿꼿하게 든 고개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양반보다도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입에 달다리를 물고 있던 사또도 춤을 추던 기생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 정적을 깬 것은 육손이의 능청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요. 대감마님 생신을 축하드리러 저승. 아니, 산 너머에서 헐레벌떡 뛰어왔습죠. 육손이가 너덜거리는 소매를 벌럭이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손에는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찌그러진 냄비 뚜껑과 나무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냄비 뚜껑을 챙 두드리며 광대 흉내를 냅니다. 자, 길을 비키시오. 천하제일 관상쟁이와 그 수제자가 왔소이다. 상석에 앉아 있던 최 부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술이 확 깨는 기분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도망친 줄 알았던 놈들이 제 발로 잔치상 앞에 나타나다니. 그것도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네, 내 놈들은.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시켜 끌어내고 싶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함부로 쫓아냈다가는 오히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러나 하고 사람들의 의심을 살게 뻔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 부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명수의 등 뒤에 꽂혔지만 명수는 오직 최 부자 한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최 부자의 얼굴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가 더욱 짙고 흉측하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그림자 속에 두려움이라는 보랏빛 연기까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상석 아래 멈춰 섰습니다. 최 부자와 명수의 거리는 불과 5걸음. 높은 마루 위에 선 거구의 부자와 마당 흙바닥에 선 작은 소년의 대치. 하지만 기세로만 본다면 명수가 최 부자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맑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대감마님, 생신 선물로 대감마님의 진짜 얼굴을 가져왔습니다. 뭐라, 진짜 얼굴. 최 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짐짓태연한 척 호통을 칩니다. 이런 고얀 놈들, 어디서 감히 거지 때가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게냐.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멍석 마라. 잠깐. 육손이가 냄비 뚜껑을 챙 하고 아주 크게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육손이가 수칠한 얼굴로 씩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섭하십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대감마님이 직접 모셔와서 독대까지 했던 귀한 손님 아닙니까? 여기 계신 높으신 나리들도 다 아실 텐데요. 대감마님이 용한 점쟁이를 불러다 며칠을 묵히셨다는 소문을요. 사또가 흥미롭다는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끼어듭니다. 허허, 최 부자. 자네가 아는 사람들인가? 행색은 저래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환갑잔치의 여흥으로 점쟁이만 한 게 어디 있겠나. 사또의 말에 최 부자는 꼼짝없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거절했다가는 속 좁은 사람이 될 판이고 허락했다가는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갑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명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최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감마님, 지금 대감마님 이마에 아주 깊고 어두운 주름이 춤을 추고 있네요. 그 주름 속에 숨겨진 이야기, 제가 하나씩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밤바람이 횃불을 휘감아 돕니다. 명수의 눈동자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최 부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벙긋거립니다. 그의 입안에 있던 구렁이가 잔뜩 움츠러들어 꼬리를 감추는 형상이 명수의 눈에 보였습니다. 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채우자 가슴 속 두려움은 사라지고 서늘한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명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좌중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마님, 이마를 좀 보십시오. 남들은 세월이 흘러 주름이 팬다지만 대감마님 이마에는 세월이 아니라 죄가 패여 있군요. 뭐라, 최 부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명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눈앞에 있는 그림을 읽어내려가듯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왼쪽 눈썹 위 깊게 패인 세로 주름. 그건 3년 전 흉년 때 쌀 한 말 빌려주고 땅 열 맞이기를 빼앗긴 김서방네 논두렁입니다. 그 주름 속에 김서방의 피눈물이 고여 썩어가고 있군요. 순간 좌중에서 어머 세상에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서방 사건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무서워서 쉬쉬하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육손이가 들고 있던 냄비 뚜껑을 챙 하고 쳤습니다. 얼쑤, 맞다, 맞아. 내 오다 가다 들었는데 김서방네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지. 그 논두렁이 대감 이마에 박고랑처럼 박혀 있었구만. 아이고, 농사지어도 되겠소. 육손이가 엉덩이를 흔들며 추임새를 넣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놈들이 어디서 헛소리를. 최 부자가 소리치려 했지만 명수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명수의 시선이 최 부자의 눈 밑으로 향했습니다. 눈 밑을 보십시오. 와잠이 검붉게 부어올라 터질 것 같군요. 자식 복이 있어야 할 자리에 더러운 돈독이 올랐습니다. 작년 봄 관아에 바친 뇌물 괴짝이 그 눈 밑에 묻혀 있네요. 명수의 시선이 슬쩍 잔치상 한편에 앉아있던 사또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또가 달다리를 뜯다 말고 헉 하며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해댑니다. 지화자, 좋다. 눈 밑이 시커먼 게 밤새 돈 세다 잠 못 잔 얼굴이구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높으신 분들 주머니로 들어갔나 보? 아이고, 냄새나. 구린내가 진동을 하네. 육손이가 코를 막고 손을 휘휘 젓는 신용을 합니다. 마당에 모인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사또와 최 부자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비밀 장부 속에나 적혀 있을 내용들이 저 조그만 아이의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마치 벌거벗겨져 시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입니다.
그만 닥치지 못할까.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명수와 최 부자의 거리는 불과 3걸음. 명수가 고개를 들어 최 부자의 입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수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입술이 얇아정이 없고 입꼬리는 탐욕으로 찢어져 있군요. 대감마님, 어제 저녁 그 입으로 무엇라 하셨습니까? 내 이빨에 낀 가시처럼 뽑아버리겠다 하셨지요? 최 부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헌데 어쩌지요? 제 눈에는 대감마님 입안의 가시가 아니라 대감마님이 삼켜버린 고아들의 울음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입니다. 자선가 행세를 하며 고아원 지원금을 빼돌려 배를 채우셨지요? 그 아이들의 배고픈 비명이 지금 대감마님 목구멍을 꽉 막고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 겉으로는 허허 웃지만 속으로는 꿀꺽 삼킨 게 한두 개여야지. 소인배도 그런 소인배가 없다. 이 육손이도 사기는 치지만 애들 밥그릇은 안 뺏는다. 이 똥자루야. 육손이의 일갈에 좌중에서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옳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불씨가 되어 번져나갔습니다. 맞아. 저 최 부자가 우리 밭도 뺏어갔어. 우리 집소도 저 양반이 헐값에 가져갔지. 천하의 도둑놈.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과 복종의 눈빛이 분노와 조롱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최 부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명수의 말 몇 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 거짓말이다. 저 요물들이 내 잔치를 망치려고. 최 부자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을 찌릅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그의 눈에 비친 명수는 더 이상 조그만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심판하러 온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명수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든 나직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관상은 얼굴에 쓴 마음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가면을 벗으시지요. 가면 속에 썩은 살점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하늘도 노했는지 멀쩡하던 밤하늘에 천둥이 쳤습니다. 최 부자는 히익 하고 숨을 들이키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뒤에는 온갖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진 커다란 잔치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몸이 뒤로 기우뚱합니다. 육손이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냄비 뚜껑으로 엉덩이를 툭 치는 신용을 하며 소리칩니다. 에헤라디야. 넘어간다. 욕심보 터진 호랑이 자빠진다. 엄마야. 천하를 호령하던 최 부자의 입에서 나온 비명치고는 참으로 볼품 없었습니다. 명수의 기세에 밀려 뒷걸음질 치던 최 부자가 제 화려한 비단 도포 자락을 밟고 기우뚱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이 허공에서 잠시 춤을 추듯 버둥거리더니 그대로 뒤에 있던 거대한 환갑 잔치상 위로 다이빙을 하듯 곤두박질 쳤습니다. 쿠당탕, 쨍그랑. 높게 쌓아 올린 떡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기름진 갈비찜 접시가 하늘로 솟았다가 최 부자의 머리 위로 철퍼덕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압권은
커다란 뚝배기에 담겨 있던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뚝배기를 들이받는 바람에 붉은 고춧가루가 둥둥 뜬 동치미 국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만 것입니다. 잠시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을의 왕이라 불리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치상 한가운데 널브러져 떡고물과 국물 범벅이 된 우스꽝스러운 누런 덩어리 하나만 꿈틀대고 있었으니까요. 푸아, 캑. 최 부자가 국물을 뱉어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에 썼던 금박 탄 거는 어디로 날아가고 상투가 풀려 미역 줄기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얼굴에는 하얀 떡가루가 밀가루 반죽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고 콧구멍에서는 빨간 고춧가루 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꼴을 보고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나 육손이었습니다. 얼쑤, 좋다. 대감마님께서 친히 몸 개그를 보여주시네. 동치미 목욕이라니 피부가 아주 탱탱해지시겠습니다요. 아이고, 배꼽이야. 누가 내 배꼽 좀 잡아줘요. 육손이가 바닥을 구르며 깔깔대자 둑이 터지듯 사람들의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와하하하, 저 꼴 좀 봐. 평생 남의 피눈물 뽑아내더니 지는 동치미 국물을 뒤집어 썼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네. 마당을 가득 메운 하객들과 구경꾼들, 심지어 최 부자의 눈치를 보던 하인들까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어찌나 큰지 담장 너머 감나무에 매달려 있던 홍씨가 툭 하고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호랑이가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가 되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바닥에 쏟아진 기름진 잡채 때문에 미끄러워 꽈당 하고 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네, 이놈들을 그냥. 최 부자가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려는데 그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기름종이로 꽁꽁 싸맨 두툼한 장부였습니다. 넘어질 때 충격으로 온매무새가 흐트러지며 깊숙이 숨겨둔 비밀 장부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명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겁니다. 저 안에 고을 사람들의 땅 문서와 사또 나리에게 바친 뇌물 목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말에 달다리를 뜯으며 눈치를 보던 사또가 화들짝 놀라 튀어나갔습니다. 사또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낚아채어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이름들.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획 돌아 최 부자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도둑놈을 보았나. 감히 내 이름을 팔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뒤로는 이런 흉측한 장부를 만들어. 사또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재빨리 태세를 전환하여 최 부자를 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사또가 포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죄인을 포박하라. 내 오늘 이놈의 죄를 낱낱이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예, 사또. 포졸들이 들이닥쳐 최 부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물과 떡고물로 범벅이 된 최 부자가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갑니다. 그 와중에도 최 부자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 한 잎을 주우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 돈, 저게 얼마짜린데. 끝까지 탐욕을 놓지 못하는 그 추한 모습에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육손이가 끌려가는 최 부자의 엉덩이를 냄비 뚜껑으로 팡
하고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가시는 길에 노잣돈도 없어서 어쩌나. 감옥 가서 콩밥이나 실컷 드시오. 거기는 공짜라니까. 최 부자가 끌려나가자 잔칫집은 진짜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명수와 육손이 행가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의 몸이 밤하늘 높이 붕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이 명수와 눈을 맞춥니다. 명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어제까지만 해도 근심과 걱정으로 검게 죽어있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환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런 이가 보이도록 활짝 웃는 할아버지, 눈물을 훔치며 박수 치는 아주머니,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이들. 명수의 눈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에서 검은 그림자가 아닌 황금빛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이었습니다. 육손이도 행가래를 받으며 신이 났는지 꽹과리 치는 신용을 하며 소리칩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나 떨어뜨리면 안 된다. 나 장가도 못 갔는데 허리 부러지면 책임질 거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밤. 최 부자가 쌓아 올린 탐욕의 모래성은 파도처럼 밀려온 사람들의 웃음에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마당과 그 마당을 가득 채운 따스한 온기뿐이었습니다. 밤새 요란했던 잔치도 끝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밤새 내린 서리가 풀잎마다 맺혀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이른 새벽. 마을 사람들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명수와 육손이는 마을 어귀의 고갯마루를 넘고 있습니다. 육손이가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뚝뚝 묻어납니다.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그 금덩이 같은 기와집에서 하룻밤만 더 자고 가면 덧나냐? 마을 사람들이 고맙다고 싸주는 떡이며 고기며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였을 텐데 우리가 그걸 다 마다하고 이 새벽바람 맞으며 도망을 가야 쓰겠냐고. 육손이는 투덜거리면서도 발걸음은 명수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피식 웃으며 육손이의 소매를 잡아 끕니다. 아저씨, 어제 배 터지게 드셨잖아요. 그리고 돈보다 더 좋은 거 챙겼으면서 뭘 그러세요? 뭐, 돈보다 좋은 거. 그게 뭔데? 내 보찜엔 돌멩이밖에 없구만. 명수는 대답 대신 육손이의 등 뒤에 매달린 보찜을 툭 칩니다. 어제 마을 사람들이 보찜 속에 몰래 넣어둔 찐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집신 한 켤레가 달그락거립니다. 무엇보다 육손이의 등에는 어제 사람들이 보내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보이지 않는 훈장처럼 달려 있습니다. 명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을에 눌러앉았다면 육손이는 대접받는 것에 취해 다시 거드름 피우는 사기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명수 자신도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 도사님 소리를 들으며 또다시 외로운 우상이 되었겠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티격태격하며 흘길을 걷는 것. 이것이 두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임을 명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고개 정상에 오르자 발 아래로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최 부자의 기와집은 이제 손톱만하게 작아 보입니다. 그 집을 짓누르던 검은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고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평범한 집으로 변해 있습니다. 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참으로 달고 시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명수가 육손이를 올려다봅니다. 아침 햇살을 역광으로 받은 육손이의 얼굴. 그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얼굴이 오늘따라 명수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부처님보다 그 어떤 왕보다 듬직하고 환하게 보입니다. 명수의 눈에 육손이의 관상이 다시 보입니다. 이마에는 자유가 흐르고 눈가에는 정이 고여 있고 입가에는 웃음이 넉넉하게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조각도 엽전도 아닌 그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아저씨, 왜, 임마, 다리 아프냐? 업어줘. 육손이가 툴툴거리며 등을 내어줍니다. 명수는 고개를 젓고 육손이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꽉 잡습니다. 아니요. 그냥 고마워서요. 싱겁기는 고마우면 나중에 커서 효도나 해라. 내 환갑잔치 때는 동치미 국물 말고 진짜 고기 국물로 차려줘야 한다.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대신 아저씨도 뻥 좀 그만 치세요. 이놈이, 야, 뻥이 아니라 화술이라니까. 예술, 아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갯마루를 타고 메아리쳐 퍼져나갑니다. 바람이 그들의 등을 살며시 밀어줍니다. 마치 잘 가라, 부디 행복해라 하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도 있고 비틀비틀한 논두렁 길도 있겠지요. 때로는 비를 만나고 때로는 눈보라를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명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잡은 손에 온기가 있는 한 그 어떤 험한 길도 소풍처럼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명수는 눈을 감았다 뜹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빛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두 사람은 오래오래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명수와 육손이는 다시 길 위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장터에서 약을 팔고 있을지 아니면 어느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을지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맺힌 속을 뻥 뚫어주고 배꼽 빠지게 웃겨주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혹시 압니까?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겨 주저앉고 싶을 때 우연히 마주친 꾀죄죄한 약장수와 눈 맑은 아이가 여러분에게 툭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넬지 말입니다. 얼굴 펴시오. 당신 웃는 관상이 아주 복덩이구만 이라고요.